안녕하세요, 알제트입니다. 야매는 일본어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심지어 불법적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한 방식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대충 하는 것 또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도전해 보는 것이라는 긍정적 의미도 있죠. 더 재미있는 건 일본어 야미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편법으로 문제를 풀 때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야미풀이는 정상적 방식이 아닌 비정상적 방식을 통해 문제를 푸는 걸 가리키죠. 영어의 경우 정상적 풀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독해해서 올바른 정답을 선택하는 거겠죠. 하지만 야매라면 그렇게 어렵게 정답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쉽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야매풀이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춘다는 전제하에 장점이 있는 겁니다. 첫째, 야매는 남들이 모르는 비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비법 몰라서 못 풀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빈칸은 1번 아니면 2번 쪽으로 쏠린다. 문법 문제에서 대시나 대명사는 정답 확률이 낮다. 요약문은 마지막 문장으로 풀어라 등등이죠. 둘째, 지문보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한다는 거죠. 출제자는 문제풀이에 단서를 준다는 것이고 또 틀리게 만들려고 미끼도 던진다는 거죠. 마킹지에 같은 번호가 많이 나오면 바꿨다는 식으로 말이죠. 셋째, 단어와 구문이 약해도 정답을 선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아는 단어로 눈치껏 풀 수 있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로 정답의 낌새를 알아차리는 거죠. 넷째, 누구는 문법책과 문제를 엄청 풀며 공부를 했고 난 어법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찍어 맞췄을 때 그 쾌감은 장난 아니죠. 즉 학습 투입량 대비 결과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다섯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과 안 중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빨리 읽어내고 또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죠. 즉 상위권의 풀이력을 흉내내는 겁니다. 어차피 상위권도 킬러 문항에 걸리면 약간의 야매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걔네들처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야매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어디까지일까요? 4에서 6등급, 즉 노베의 경우 어휘와 구문 파악력 그리고 독해력이 무척 약한 점수대죠. 이 경우 조금이라도 점수를 높여서 최저를 맞춰야 한다면 야매가 가장 빠른 방법일 겁니다. 특히 모의고사 풀이 순서만 바꾸든지 정답이 잘 안 되는 번호를 피한다든지 확률이 높은 번호를 선택한다든지 하면 분명 등급 상승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요. 어차피 등급이라는 게 10%, 20%, 30% 순으로 잘라낸 것이다 라면 학생들의 독해력 순으로 10%, 20%, 30%로 잘라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1등급은 당연히 1등급의 어휘력과 독해력과 풀이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2등급과 3등급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까 말한 어휘력과 독해력과 풀이력 수준이 차츰차츰 내려가겠죠. 3등급은 여기 변별문항 8개를 빼고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인데요. 쉽게 말해 기본적인 어휘력과 독해력을 가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3등급인데 만약 1등급이나 2등급의 친구들이 가진 독해력과 풀이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라면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변별문항에선 어쩔 수 없이 야매풀이가 적용되는 겁니다. 즉 야매의 한계는 변별문항이 독해 실력을 물어보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독해 실력이 없으므로 야매 방식에 따라서 정답 확률이 가장 높은 선지를 선택한다는 거죠. 즉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고 오답 확률을 가질 수밖에 없는 풀이 메커니즘인 거죠. 야매풀이는 단점도 무척 많은데요. 일단 야매로 푸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단어가 엄청 약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야매의 맛을 들이면 단어 암기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여깁니다. 즉 가장 확실한 실력 상승의 경로를 막아버린 거죠. 둘째, 변별문항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단어는 쉬워 보여도 해석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구문이 복잡하죠. 특히 야매는 단어나 구의 파편 정보에 집중한 풀이법이 보통이라서 해석이 정말 부정확하죠.
언제나 대충의 의미로 접근하는 단점이 발생하고요. 셋째, 변별문항,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는 배경 지식이 그다지 필요 없죠. 그냥 글이 쉽게 다 읽히니까요. 하지만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처럼 31번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과학은 물건 중심의 수집을 부차적인 학문축으로 만들었다든지, 36번 이정표라는 공간 기준점과 상대적 거리를 비교하는 지문, 37번 조선소와 제철소의 투자 결정에 있어서 복수 균형의 결과 도출. 이런 지문들은 과학과 인문학, 지리학과 경제학 등 많은 지문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서서히 배경 지식이 축적되거든요.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글이 쉽게 읽힐 거고요. 하지만 야매는 언제나 지문을 표면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항상 지문의 언저리만 맴도는 습관을 만들 수 있죠. 독해력은 점진적 과부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쉬운 지문에서 어려운 지문으로 독해력 수준을 높여나가야 하죠. 하지만 야매는 지문의 수준과 무관하게 거의 접근 방법이 비슷비슷하죠. 어려운 문제에다 쉬운 문제 풀이 기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쉬운 문제를 실력으로 풀 수 있는데도 야매로 풀기도 하죠. 게다가 야매는 내 생각이 보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험 시간에 정말 정답만 찍는 것 같아도 매겨보면 점수가 안 나오죠. 특히 모의고사를 아무리 쳐봐도 이상하게 비슷비슷한 등급이 나오게 되죠. 다섯 번째, 변별문항은 1등급과 2등급을, 또 2등급과 3등급의 영어 실력을 구분하기 위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겁니다. 즉, 전문가가 만들어낸 시험이기 때문에 진정한 실력을 가르는 문제인 겁니다. 쉽게 말해 기본기가 약한 야매뿌리는 변별문항에서 먹힐 수 없도록 출제한다는 겁니다. 더 위험한 건 수능 때 정말 안 먹히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출제위원회에 의해서 검증된 문제일 테니까요. 야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죠. 모든 시험에는 응시자의 실력을 나눈다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의 점수가 더 많이 나오는 원리죠. 공부량은 분명 성적과 비례하고요. 얼마나 가파르게 성적을 올리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능력 차이에 달려있겠죠. 어쩌면 야매풀이는 문제풀이 기술이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은 결과물일지 모릅니다. 일단 노베이스가 공부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으로 접근하면 좋겠죠. 고등학생이라면 지금 가장 무난한 책이 잘 기본편. 쉬운 유형에서 출발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일단 단어를 암기하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은 해석이 되게끔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하루에 4개에서 5지문 정도?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쉬운 유형에서 어려운 유형으로 어휘력과 독해력을 꾸준히 쌓아나가 보세요. 자의 기본이 끝나면 완성으로, 아까 마찬가지로 쉬운 유형에서 어려운 유형으로 꾸준히 해나가고요. 다 끝났으면 자의 실력편으로 꾸준히 실력을 쌓아나가 보세요. 다 기출문제집이니까 그렇게 많은 책을 보지 않아도 노베이스를 베이스가 있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수능 전까지 꾸준히 어휘력과 독해력을 쌓아나가다가 그래도 문제를 내 독해력으로 풀 수가 없다면 그땐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야매풀이 기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야매풀이 기법이 연습 안 한다고 사라지진 않잖아요. 야매는 최종 수단일 뿐입니다. 공부란 노력이 있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법이고요. 이건 유독 시험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혹시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는 아닐까요? 이상 RJT였습니다.